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 겸 수원 삼성주치 배상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선수촌 병원 정형외과에 근무 중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지의 스트레스 골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자료의 설명에서 의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자료가 주로 팀의 트레이너 분들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미 전달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선수나 일반인들이 보신다면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 골절 혹은 피로 골절이라고 부르지만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피로 골절은 스트레스 골절과 불충분 골절, 즉 insufficiency fracture로 나눕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골절은 선수 혹은 정상적인 뼈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서 발생된 것을 의미하고, 불충분 골절은 운동이나 활동량은 많지 않거나 평균 정도이지만 뼈의 강도가 정상보다 낮은 형태의 대상에서 발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골다공증을 가졌거나 노화 현상으로 발생되었거나 병적으로 암이나 다른 질환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졌거나 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수나 코칭 스태프들에게는 이제 피로골절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고 불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선수들에게서 발생되는 이러한 골절은 스트레스 골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스트레스 골절을 5가지 제목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며, 그 5가지는 병리학, 역학, 일반적 치료 개념, 생력학, 그리고 분류인데, 아마도 이번 발표는 일반적 치료 개념까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골절은 반복된 부하와 정상적인 뼈 사이에서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병리학적인 면에서 보험 패솔로지와 선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인자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패솔로지 측면에서 이론적 근거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가장 중요한 뼈에서의 진행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근육의 영양, 세 번째는 산소 부족에 대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 뼈에 있어서 스트레스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데미지가 축적되면, 즉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크랙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크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달리 설명하면 생리학적인 스트레인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에 대한 것인데, 정강이 부분을 예를 들면 달리는 동안 근육들이 정강이 뼈를 보호해 주는데, 이것은 시어 포스를 생성해서 보호하며, 이 시어 포스는 조인트 리액션 포스에 대하여 카운터 액트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정강이 뼈에 발생되는 네트 시어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바꾸어 설명하면은 하지의 근력이 감소되면 정강이 뼈 스트레스 골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시데이션 데프리베이션 스테어리인데, 반복된 운동 부하, 예를 들면 러닝이 체중이 부하된 뼈에 산소 운반을 감소시키면서 브리프 이스케미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케믹 인바이러먼트는 본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자극하는데, 특히 뼈 흡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 부하를 견디기 어려운 약한 뼈가 발생이 되고, 결국 이것은 추가적인 스트레스 관련된 손상에 대하여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골절과 관련되어 선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은 골밀도, 그리고 뼈의 두께, 유전적인 경향, 그리고 영양 요소들, 그리고 여자 선수들에 있어서 생리불순 등입니다. 골밀도는 주로 불충분 골절이 유발될 수 있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지만, 선수들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골밀도에 대한 검사 및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 얇은 티비알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혹은 더 낮은 트라베큘라의 골밀도, 그리고 포스티리어 티비아의 더 작은 코티칼 에리어, 즉 티비아 그 뼈에 있어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스트레스 골절과 관련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니시티, 즉 종족에 대한 설명인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코카시안 백인과 아시아 여성들보다 피로골절 빈도수가 낮았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유전적 영향으로 볼 수가 있으며 특히 칼슘 배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수 가족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골절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된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것 또한 본 턴오버의 유전적 역할로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영양 요소 중에서 스트레스 골절에서는 칼슘, 비타민 D가 중요하며 2000mg의 칼슘과 800IU의 비타민 D를 먹은 여성들에 있어서 약 20%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적이 있으며, 또한 철분 결핍 빈혈 또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에게서 불규칙한 생리는 스트레스 골절의 위험 요소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기능 중에서 골 흡수를 방해하여 본 매스를 증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에 순응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즉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생리, 즉 에스트로겐 기능의 감소가 스트레스 골절에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간혹 불규칙한 식사, 생리가 없는 경우, 그리고 낮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피메일 애슬리트 트리아드라고 또 합니다. 역학적인 면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2016년 보고된 논문이 비교적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스트레스 골절은 주로 하지에서 발생이 되었고 좀 더 어린 선수에서 발생되었으며 포지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골절의 86%가 하지 중에서도 무릎 아래의 로울 익스트리미티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였고, 스트레스 골절이 급성 외상성 골절보다는 쉬어야 되는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의 일반적 치료 개념에 대하여 5가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치료 개념에 대한 설명을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먼저 베이직 프린시플은 평가해야 될 내용들, 외적인 요소들, 그리고 내적인 요소들 3가지로 다시 세분화되어 설명드리려고 하며, 두 번째는 어드정티브 세라피에 대한 얘기이고, 이 세라피는 4가지 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량의 조절, 네 번째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의 개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반복된 부하와 정상적인 뼈 사이에서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불균형이라는 것은 새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뼈를 흡수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수의 다른 손상으로 인하여 복귀하는 결정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스트레스 골절 이후 선수들이 복귀하는 타이밍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도 합니다. 스트레스 골절에 대한 정형외과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골절과 관련되어 알아야 할 내과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사 질환의 유무, 식사 습관은 어떤지, 흡연 유무, 술을 남용하는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지, 성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갑상선 문제가 있는지, 생리는 규칙적인지, 혈액 검사에서 칼슘, 알부민, 바이타민 D, 그리고 골밀도 검사에서의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로는 훈련 환경, 훈련 기간, 훈련 강도, 훈련할 때 바닥의 종류, 신발, 그리고 영양 상태 등이고, 내적인 요소는 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변형, 예를 들면
대퇴골에 돌아가 있는 염전, 다리 길이의 차이, 무릎이 안쪽으로 O자형, 바깥쪽으로 있는 X자형, 평발, 요족 이런 등이며 그의 앞에서 말씀드린 내과적인 혹은 호르몬의 변화, 복용하는 약 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선수 본인이 가지는 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요족, 평발, 과도한 회내가 된 발, 다리 길이 차이, 종아리 근육량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스트레스 골절에 대한 외상성 골절에 대한 치료의 효과는 보고되어 있지만은 스트레스 골절에 대한 것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성 골절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가늠하여 해야 할 것 같고 네 가지 치료 방법으로는 저강도의 초음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 고압산소 등입니다. 저강도의 초음파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초음파의 파장이 연골 내 골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혈액 흐름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초음파 치료는 급성골절에서 치료를 촉진시켜 뼈에 불유합되는 확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지만 피로골절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 보고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는 우리가 타겟하는 조직에 미세골절을 유발시키고 뼈의 유합 과정 중에서 염증 반응을 자극하여 신생혈관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런 경우 뼈 조직에서 BMP라는 물질을 더 촉진시키고 조골세포 분할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로골절에 대하여는 아직 그 역할에 대하여 알려진 연구가 부족한 편입니다. 전기자극은 새로운 혈관을 증가시키고 DNA 합성을 조절하고 미네랄리제이션을 촉진시킵니다. 이런 전기자극이 단백질 합성과 골 형성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고압산소는 말초 조직의 산소 공급이 증가되며 여기에 노출된 골 형성 세포는 뼈 형성이 더 증가되고 더 큰 골 형성 활동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스트레스 골절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가지 치료 모두 아직 잘 연구되어 발표된 것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활동량의 조절 혹은 그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수들의 활동량은 이 스레시홀드 아래로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에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이 있는 선수들은 심폐기능의 어떤 피트니스를 위하여 유산소 활동에서 체중 부하나 임팩트 사이클링을 제한해야 되고 상체 사이클을 이용하거나 수영 혹은 중력을 낮출 수 있는 트레드밀이나 보조기구를 착용한 트레드밀에서의 활동을 권유해 드립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1일 권장 용량으로는 칼슘은 하루에 1000mg 그리고 바이타민 D는 800에서 1000IU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에서는 선수들은 고용량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즉 칼슘은 1200에서 1500mg, 바이타민 D는 800에서 3000IU까지를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흔히 말하는 그 비스테로이드 진통 소염제입니다. 이것은 기전이 사이클록시게나제라는 효소를 방해하는데 이 효소가 염증 반응 전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록시게나제를 방해하는 역할이 이 엔세이드 약물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록시게나제 자체가 골 형성과 골 흡수에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엔세이드가 골절의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엔세이드가 골절 치료를 늦춘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 휴먼 스타디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이것은 골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골절에서는 명확하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포르테오라는 합성 부갑상선 호르몬제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과 인산염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르테오도 스트레스 골절의 치료에 대해서
아직 좋은 결과, 명확한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골절의 수술적 치료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골절을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로 나눌 수 있는데 손상 부위와 손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스트레스 골절은 4에서 8주 정도 활동량 조절을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 일부 보고에 따르면 손상 부위에 통증과 압통이 없는 경우 일주일에 최대 한 10% 정도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권유한 것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골절 부위가 분류압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와 완전 골절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우리스크 스트레스 골절의 치료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골절 부위에 어떠한 통증이라도 있으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4 내지 8주 정도 적정한 활동을 조절하고 보호대나 목발 등을 사용하고 위험 요소들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로 기능적으로 제한이 없으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통증이 줄어들거나 통증이 고정이 될 때까지 활동량을 줄이고 경과 관찰을 합니다. 세 번째로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으면서 통증이 발생된 경우는 통증이 감소되는 수준까지 활동 수준을 줄이고 통증이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감소되게끔 활동을 조절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능적 활동을 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휴식, 깁스 같은 고정이 필요하며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스트레스 골절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비교적 축구 선수들에 있어서 많이 발생되는 것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정강이뼈 앞면에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 사진입니다. 정강이뼈 앞면, 즉 안테로레터럴 티비아 에리어가 텐션 사이트이기 때문에 포스테로레터럴 메디얼 사이트보다는 치료가 좀 더 어렵습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체중 부하를 하지 말고 보조기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압통과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복귀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정강이뼈에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은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이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합니다. 이 사진은 발목 내측에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 사진입니다. 발목 내과에서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에서 골절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권유합니다. 골절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방사선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MRI에서나 표시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에서 6주 정도 고정을 하고 재활 시에는 임팩트를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고 압통이 없는 경우 복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골절선이 보이거나 분류압이거나 골절 부위가 진행되는 경우 권유해 드립니다. 주상골 도잘 사이드 텐션 부위에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 사진입니다. 주상골에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체중 부하 없이 통깁스를 6에서 8주 그리고 체중 부하를 하면서 통깁스를 6에서 8주 정도 권유해 드립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복귀를 시도합니다. 수술은 완전 골절이거나 분류압일 때 고려하고 완전히 유압된 후에 복귀를 권해 드립니다. 나머지 하이 스트레스, 하이 리스크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되는 것으로는 슬개골, 종자골, 제호, 중족골 등입니다. 슬개골에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 사진입니다. 슬개골에 발생되는 경우는 골절 부위가 벌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비수술 치료를 권유합니다.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깁스를 4 내지 6주 정도 하고 재활이 필요하며 복귀는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없는 경우 고려합니다. 수술은 횡골절인 경우에는 고정수술을 하고 외측 골절편이 발생된 수직골절인 경우에는 골절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수술 후 복귀는 완전히 유압된 후에 고려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5번째 중족골에 발생된 스트레스 골절 사진입니다. 이 경우 골절선이 보이지 않으면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비체중부와 통깁스를 4 내지 6주 정도 하며
유합 소견이 보일 때까지 체중부와 통깁스를 권유합니다. 압통이 없고 통증이 없으면 복귀를 준비하며 수술은 골절선이 있거나 분류합인 경우 재골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3번까지이며 다음 기회가 있을 때 4번과 5번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